지민은 다시 한번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맴돌았다. 그녀는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또 한 번의 불면의 밤이 지나갔다. 하늘이 연한 파란색에서 엷은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지민은 짜증과 피로가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생각을 지배한 것은 옆집 남자와 그의 정원에 가득한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두 마리의 진돗개였다. 금빛 털을 가진 어미개와 활기 넘치는 강아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단순히 행복하고 장난기 많은 두 마리의 개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민에게 그들은 소음, 성가심, 그리고 그녀가 갈망하는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방해를 의미했다. 그녀는 무겁게 일어나 오래된 집의 2층에 있는 자신의 방 창문으로 느린 발걸음을 옮겼다. 살짝 흐린 창문을 통해 그녀는 날이 갈수록 참기 힘들어지는 그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웃집 주인 준호는 30대 남자로 아침 일찍부터 정원에 나와 있었다. 그는 어미개 달을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강아지 해는 그들 주위를 빙빙 돌며 끝없는 열정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는 마치 인생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듯 맑고 투명한 웃음을 지었다. 그 행복한 소리는 창문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지민의 가슴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였고 그녀는 짜증스럽게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또 다시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게다가 옆집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의 메아리를 몇 번이고 떠올렸다. 이 동물들의 활기찬 생명력과 그들이 얼마나 그녀를 괴롭히는지 생각하니 그녀의 목구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마치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내면의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기억해내야 하는 것처럼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쌓인 피로의 흔적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가 바라볼 때의 짜증을 반영하듯 입술이 살짝 떨렸다. 밤사이의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밤중에 해가 짓고 그리고 다시 거의 새벽에 지민은 모든 것을 음소거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또는 몇 시간만이라도 혼란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옆집 정원의 환상과 기쁨이 그녀를 맞이하는 가혹한 현실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녀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다음 밤이 찾아오고 그녀는 다시 같은 고통에 빠질 것이다. 지민은 갑자기 집 문을 열고 별로 차려입지도 않은 채 자신의 소유물과 이웃의 소유물을 가르는 돌길로 나섰다. 밝은 아침, 신선한 공기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짜증을 떠올렸다. 그녀는 호흡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새로운 게 짖는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피가 끓었다. 그녀는 마침내 준호의 집문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정원이 잘 보였다. 잘 가꾸어진 잔디, 그늘을 만들어주는 중간 크기의 나무 두 그루, 그리고 다양한 색의 꽃이 피어있는 화단이 몇 개 있었다. 그 근처에서 달이 땅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해는 어미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려 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지민은 너무 짜증이 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참을성 없이 문을 세게 두드렸고 준호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렸다. 그녀의 호흡은 빠르고 짧았으며 손은 순수한 분노로 떨고 있었다. 준호는 친절한 미소로 나타났지만 지민의 표정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본 후 거의 코웃음을 치며 요구를 입에 담았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아침 6시가 넘었다는 걸 아세요? 당신 개들이 저를 미치게 해요. 밤새 그들은 짖고 움직이고 소음을 냅니다. 이 동네에서 그런 소동 때문에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준호는 예에 바르게 대답하려 했지만 곧 그녀의 눈에 경로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잠을 못 주무셔서 죄송해요. 달과 해는 정말 조용해요.
무언가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한 보통은 그다지 짖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지민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매일 밤 듣고 있어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아요. 저 개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알아요. 준호는 걱정스럽게 이마를 찌푸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어느 시점에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때로는 그들이 거리의 소음이나 고양이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약속해요.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순종적인 동물이에요. 지민은 팔짱을 끼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에게 골칫거리예요. 그들을 조용히 시킬 수 없다면 여기서 내쫓아야 해요. 그들은 저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당장 폭발할 것 같아요. 어색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준호는 그 불타는 시선 뒤에 그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 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민 씨, 개들은 제 가족이에요. 달은 여러 해 동안 저와 함께 있었고, 해는. 지민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개 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쌓인 피로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눈을 비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해요. 준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민은 이미 몸을 돌려 집을 향해 단호한 발걸음으로 떠나고 있었다. 몇 초 후에 들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달과 해는 준호에게 다가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마치 준호를 위로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 것처럼 했다. 그는 약간 우울한 기분으로 두 마리를 쓰다듬으려고 허리를 구부리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천천히 해요. 친구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 후 몇 일은 비교적 평범하게 지나갔다. 준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일상은 일찍 일어나, 때로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자신과 개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달빛에 비추어 주변 거리나 근처의 공원 지역을 산책하는 것이었다. 달을 처음 데려왔을 때 그녀는 아직 강아지였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특별한 친절함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달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몇 달 후 해가 태어나자 세 마리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달은 사랑이 많은 어미였고 강아지도 그녀의 사랑스럽고 장난기 많은 성격을 물려받았다. 준호에게 개들은 동반자였고 피난처였으며 끝없는 기쁨이었다. 그는 그들이 정원을 뛰어다니거나 달아빠진 테니스공을 가지고 놀거나 꽃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때때로 해는 아직 어리다 보니 달 앞에서 지쳐 햇빛 아래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어미를 작은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또한 달은 해에게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 엎드려 마치 해에게 사교성을 가르치는 것 같았다. 준호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옆에 두고 그 광경을 바라보곤 했다. 이런 순간들은 그에게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 살며 걱정 없이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그는 이미 동물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이 두 마리를 돌볼 기회를 받아 인생이 풍요로워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민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리만 들려도 준호는 이웃이 다시 나타나 위협이나 모욕을 할까봐 상상하며 긴장했다. 밤에도 달과 해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짖을 때조차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지민이 다시는 깨지 않기를 바라며 즉시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제가 최선을 다해도 개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짖는 것은 때로는 피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다. 한편 지민은 자신만의 지옥에 빠져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좌절감은 커져갔다. 밤에 그녀가 오래된 집에 홀로 있을 때 그녀는 멀리서 준호의 정원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타인의 행복은 그녀 자신의 공허함 속에 꽂힌 칼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반쯤 어두운 방, 빈 과거를 반영하는 골동품 가구, 떠난 사람들의 기억. 저는 그녀가 고요함과 외로움의 우물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옆집은 여전히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 그 불공평한 감정을 견딜 수 없어요. 모든 게 짖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을 상기시켰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크기와 그 명백한 논리는 커져갔다. 그녀는 개들이 없어진다면 마침내 갈망하던 평화와 잠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아침 개들이 타이밍 나쁘게 짖어 그녀를 다시 깨웠을 때 잔인한 행위의 씨앗이 싹 텄다. 격분한 그녀는 거실로 나가 창가로 가서 이를 악물었다. 사라져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는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그에게는 무책임한 일을 하지 않도록 배우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녀 안에는 그녀를 멈추게 하려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동물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요? 지민은 분노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수록 결정적인 행동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가까워졌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준호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그는 달과 해에게 먹이를 주고 잠시 놀아주고 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했다. 그는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들에게 충분한 물이 있는지, 그리고 개들이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2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지민은 창문 뒤에서 무표정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몇 분 기다려 준호가 떠났는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그녀는 2집을 분리하는 작은 골목을 건너 준호의 집 뒷문으로 다가갔다. 정원은 조용했다. 달과 해는 주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관목 근처에서 쉬고 있었다. 지민은 침입자처럼 느끼며 심장이 뛰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누군가 그녀를 알아차릴까봐 어깨 너머로 살펴보았다. 곧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은 끝날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끝날 거예요. 그녀는 개들의 주의를 끌려고 혀를 차며 부르기 시작했다. 달은 길을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친절한 진돗개였고 인간의 악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해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분 좋게 뛰어가며 어미를 따라갔다. 지민은 무구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개들을 보며 내심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달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냄새를 분별하려 했다. 목에 무언가를 느끼고 표정을 굳게 한 지민은 긴장한 손길로 개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즉석목줄을 2마리에게 채우고 단단히 집 측면으로 이끌었다. 거기서 그녀는 차고 문을 열고 그들을 차에 태웠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달은 작게 흐느꼈고 해는 그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평온했다. 지민의 일부는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에 눈이 멀어 계속하라고 그녀를 재촉했다. 이걸 끝내야 해요. 그녀는 엔진을 시동하고 차고를 나와 인근 도로를 늪지대를 향해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죄책감과 좌절감 사이의 격렬한 전투였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으며 가끔 백미러를 들여다보면 달과 해의 혼란스러운 눈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끔찍한 범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쌓인 분노가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이것이냐 아니면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녀는 개들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멀리 늪지대에 도착했다. 지민은 나무 근처의 빈터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차의 뒷문을 열었다. 당황한 달과 해를 데리고 나왔다. 그곳에 흙은 젖어 있었고 강한 냄새가 났다. 지민은 목격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을 풀어주었다. 개들은 이 낯선 환경에 약간 겁을 먹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긴장한 달은 자신이 위험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마치 보호를 받으려는 듯 지민의 다리에 몸을 기댔다. 강아지는 좀 더 모험심이 있어 몇 발짝 더 나아갔지만 왜 그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미와 지민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지민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녀는 개들을 쓰다듬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 후 여러 번 잠 못 이룬 밤들, 눈 주위에 다크서클, 끝없는 분노가 떠올랐고 한 발 물러서서 중얼거렸다.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차에 올라 개들을 남겨둔 채 후진했다. 달은 몇 미터 쫓아왔지만 미끄러운 지형에서 차량을 따라가기는 어려웠다. 결국 개들은 빈터 한가운데 서서 지민이 떠나는 것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해는 울며 어미에게 다가가 어미의 앞발에 바짝 붙었다. 지민은 백미러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과 죄책감을 삼키며 돌아가는 길을 바라봤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원문을 열자마자 달과 해간을 장난스럽게 핥고 뛰어오르며 그를 맞이하던 환영이 그리웠다. 그는 정원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망쳐버린 걸까? 그는 관목까지 확인하고 개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짖음소리나 소리조차 없었다. 이상한 공포감이 그의 위장 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 들어가 개들이 침입했는지 방을 확인했지만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밤이 오기 시작하자 준호는 목구멍에서 패닉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길로 나가 갈라지기 시작한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 블록을 몇 번이고 돌아다니며 몇몇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민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문을 열자 눈썹을 찌푸리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달과 해를 보셨나요? 준호는 고통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무관심한 척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망갔나 보네요. 오늘도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보세요. 그녀는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고 이마를 찌푸렸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내면에서 분노가 솟구쳤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래요. 당신의 창문에서는 제 정원이 직접 보이잖아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준호가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요. 사실 바빴어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준호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는 몇 초 동안 현관에 서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느낌과 함께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목에 무언가를 느꼈다. 정말로 지민이 개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의 분노가 여기까지 이른 걸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달과 해와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강아지였던 달이 부드럽게 그를 핥았던 것, 공원에서의 산책, 정원에서의 놀이, 그리고 너무나 작고 연약했던 해의 탄생까지. 전에는 활기로 가득 차 보였던 그 집도 이제는 그들이 없이 마치 사막처럼 느껴졌다. 한편 지민도 깨어 있었지만 이번의 불면증은 개 짖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준호가 고통으로 쇠약해지고 지민이 후회와 싸우는 동안 개들은 황야를 헤매고 있었다. 그날 밤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다. 정체된 수면에는 나무 그림자가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곤충, 양서류, 숲을 아래를 움직이는 파충류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은 모성의 본능으로 해를 자신의 곁에 꼭 붙여두었다. 강아지는 추위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공포에도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기 위해 숲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진흙이 달의 금빛발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냄새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정원과 준호의 팔이라는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익숙한 냄새가 없었고 오직 젖은 잎과 풀, 그리고 아마도 포식자의 냄새만 있었다. 멀리서 물이 튀는 소리, 가지가 스치는 소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벌레 소리 등 소음이 커졌다. 해는 지쳐서 계속 울려고 했고 입을 열 때마다 달은 마치 조심해, 더 심한 것들의 주의를 끌지 말자고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 그를 부드럽게 밀었다. 이른 아침 시간은 개들에게 고통스럽게 천천히 지나갔다. 달은 걸음마다 피로를 느꼈고 작은 해는 수풀 아래 숨겨진 뿔이나 돌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햇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도망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거의 늪지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아침 첫 빛으로 주변 상황이 더 잘 보였지만 위협은 변함없었다. 시야가 좋아졌다는 안도감과 진흙탕 지역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발견한 공포가 뒤섞였다. 그 후 배고픔과 목마름이 시작되었다. 강아지에게 그것은 특히 잔인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했고 늪의 더러운 물을 몇 방울 이상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열쇠를 들고 그 지역 구석구석을 수색하겠다는 결심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달이 어릴 때나 호기심 많은 길을 쫓아갈 때 때때로 근처의 늪가에 도망치곤 했던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에게 심어진 본능이었을 것이고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곳이 제가 먼저 확인할 장소입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차에 올라 도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서둘러 운전했다. 늪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상당히 넓었다. 그는 늪으로 이어지는 시골길의 정문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도보로 수색을 시작했다. 그가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아드레날린과 희망이 솟구쳤다. 불면 때문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고통 때문인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여러 번 달의 이름을 외쳤다. 젖은 길을 걷다가 그는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만약 동물들이 야생 동물에게 공격받았다면 어떨까? 만약 지민이 그들을 더 멀리 데려갔다면 어떨까? 그는 달과 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다. 달과 해는 그의 가족이었고 최근 몇 년간 그가 항상 함께했던 유일한 동반자였다. 절망감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거의 2시간의 헛된 수색 끝에 늪은 거대해 보였고 준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는 또한 한 발짝마다 지형이 진흙투성이가 되어가는 것을 깨달았고 깊은 곳에 빠질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사라진 개들의 이미지가 그에게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주먹을 꽉 쥐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달과 해의 이름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사이 달은 강아지를 데리고 쓰러진 통나무와 끈적끈적한 진흙을 헤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금색 털을 비추었지만 대부분은 더러워져 있었다. 갑자기 해가 뭔가 흥미로운 냄새를 맡고 정신이 팔린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을 때 작은 강아지가 더 이상 그녀를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워져 작은 낑낑거림을 내며 걱정스럽게 그를 찾기 시작했다. 멀리서 해의 서툰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갈증을 해소하거나 탐험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늪의 가장자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달은 더 가까이 오라는 듯이 낮게 짖었지만 강아지는 위험을 무시했다. 그때 두 가장자리를 살며시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달의 심장이 멈췄다. 개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거대한 악어가 살금살금 나타나 해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개는 처리하려고 몇 초간 얼어붙었다. 위협은 즉시 개입하기에는 너무 멀었고 해는 그 무서운 짐승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달은 필사적으로 짖으며 생각 없이 가장자리로 달려갔지만 거리는 멀었고 지형은 미끄러웠다. 동시에 준호는 멀리서 짖는 소리와 혼란을 들었다. 그는 달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는 무릎까지 진흙으로 뒤덮인 웅덩이를 피하며 전속력으로 그 방향으로 달렸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피가 얼어붙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해가 거의 가장자리에 있고 악어가 턱을 벌려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달이 강아지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쳐 파충류를 쫓아내려 했지만 파충류는 이미 먹이에 집중하고 있었고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몇 초 동안 그는 강아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악어가 먼저 공격해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시간 내에 다가갈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건조한 충격이 공중에 울려 퍼졌다. 상당한 크기의 돌이 악어의 머리에 맞았고 악어는 온 몸을 멈추고 공격이 온 곳으로 비틀어진 시선을 향했다. 파충류는 놀라 몸을 떨며 멍해졌다. 준호는 당황하며 돌을 던진 사람을 찾았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지민은 흙 언덕 위에 서서 손을 들고 있는 채로 거친 숨을 쉬며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뛰어, 빨리 뛰어. 지민이 해를 향해 긴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외침을 듣고 뒤에 위험한 것이 있다고 느낀 강아지는 돌아서서 마침내 거대한 포식자를 알아차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어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악어는 그 타격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몇 초간 망설이며 방금 하려던 치명적인 물기를 할 수 없었다. 달과 해가 제외했을 때 준호는 지민과 합류해 둘 다 동물을 확실히 겁주기 위해 발견한 돌이나 막대기를 더 던지기 시작했다. 여러 번 더 충격을 가한 후 짐승은 물러나 진흙 속 깊이 들어가 한동안 물속의 모습을 감췄다. 늪지대의 고요함이 돌아왔고 준호와 지민의 거친 숨소리와 어미 곁에 바짝 붙은 해의 작은 흐느낌만이 소리를 깼다. 준호는 서둘러 개들에게 다가가 건강을 확인했다. 그는 달을 껴안았고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으며 아마도 가지에 긁혔는지 그녀의 발에 진흙과 피가 묻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는 그에게 바짝 붙었고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을 찾은 기쁨과 숨막히는 광경의 충격을 섞어 느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직 서 있는 지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악어가 사라진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마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준호는 아직 혈관에 아드레날린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몇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그들을 데려왔군요. 그는 어려움과 의혹을 담아 물었다. 지민은 가슴에 큰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신발의 진흙 자국과 손의 떨림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인생과 복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목격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다. 맞아요, 제가. 그녀는 깨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개들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더 이상 소음을 견딜 수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며칠 전에 다시 쉴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을 이해했을 때, 당신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고 이 동물들의 순진한 표정을 떠올렸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준호는 분노, 실망, 안도 등 다양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지민은 계속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젯밤은 개 짖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후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몰래 찾으러 왔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마도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악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다. 제가 그들을 죽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가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젯밤, 고통,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때리고 모든 고통을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민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도 외로움과 후회에 사로잡힌 상처 입은 여성임을 알게 되었다. 강아지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듯
며칠 전에 그녀에게 다가갔던 것과 같은 순진함으로 꼬리를 흔들며 호기심 많고 적극적으로 지민에게 다가갔다. 해가 떨리는 여성의 손을 핥는 단순한 행동은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로 목소리를 숨기며 반복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그를 갉아먹고 있던 분노를 천천히 내보냈다. 그는 개 옆에 무릎을 꿇고 지민에게 시선을 옮겼다. 저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아직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는 비겁자예요. 수면 부족과 분노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당신이 저를 비난하거나 더 나쁜 일을 해도 당연해요. 긴장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태양은 점점 높아지며 늪지대에 꼬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마도 모든 드라마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 멀리서 새 지저귐 소리가 들렸다. 한편 개들은 마침내 안심한 듯 고마워하며 준호를 핥고 있었다. 준호는 일어섰지만 아직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우선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는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배고프고 겁에 질려 있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민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중얼거렸고 자신의 행동이 암시하는 것만큼 잔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동물병원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가 지불할게요. 적어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개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안도감과 개들의 실종 원인이 된 사람이 또한 그들을 구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발견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긴장된 침묵 속에 출발했다. 집에 돌아오자 달과 해는 아직 겁에 질려 있었고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진정시키려 했고 지민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며 현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처가 그녀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고백했다. 상처받고 화가 난 준호는 지민의 개입이 없었다면 해가 악어에게 잃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민은 무릎을 꿇고 달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잔인함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외로움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준호는 개들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화해에 대한 희망에 이끌려 원한을 버리고 용서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개를 훈련시키고 이해와 상호 존중의 바탕을 둔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안심한 지민은 스스로를 추스르고 손상을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웃들은 지민이 자신의 실수를 갚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준호와 개들과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고 훈련 방법을 배우며 달과 해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점점 더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했다. 준호는 지민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고 불안을 줄였지만 개들과 함께 있을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버림받은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해는 큰 소리에 놀라곤 했다. 준호의 헌신적인 돌봄과 끊임없는 관심 덕분에 동물들은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지민은 매일 조금씩 거리를 줄이며 간식이나 장난감을 가져왔다. 그녀는 해로부터 너무나 순수한 용서를 받아 깊이 감동했다. 쓰라린 감정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때까지 긴장감에 휩싸여 있던 거리는 고요함을 되찾았다. 처음의 소문은 사라졌고 이야기는 공감과 화합의 예가 되었다. 지민에게 악어에게 공격당할 뻔한 해를 구한 것은 자신의 원한에서 깨어나는 행위였다. 아침이 지날수록 손상을 복구하고 싶은 그녀의 의지는 커졌고 준호와 그의 개들과의 우정도 깊어졌다. 이렇게 갈등은 악화되기는커녕 상호 이해로
가득 찬 새로운 유대가 탄생했다. 달과 해는 게임을 계속했고 지민은 창문을 열고 빛을 들이는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때로는 자비로운 행동이 가장 어두운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것과 끔찍한 행동 후에도 용서의 길을 선택하면 항상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준호는 진정한 용기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달 후 준호의 집 정원에는 새 울타리가 세워졌지만 그것은 두 집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달과 해는 두 정원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두 이웃은 종종 저녁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공유한 위험한 경험은 깊은 유대를 만들었고 지민은 더 이상 개 짖는 소리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에게 생명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저녁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준호는 지민에게 물었다. 이전에는 개소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저는 그 소리에서 외로움을 듣지 않아요. 대신 사랑과 생명을 들어요. 아마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준호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서 달과 해는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두 집 모두의 기쁨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민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진정한 연결을 통해 오는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녀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기억의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우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1년 후 준호의 정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이웃들이 모두 모여 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테이블 위에는 개들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가 있었고 사람들을 위한 음식과 음료도 풍성했다. 지민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도 달과 해를 돌보곤 했다. 그녀는 준호가 출장을 갈 때면 개들을 돌보는 것을 자원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겼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돗개와 늪지대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이웃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준호와 지민은 이제 단순한 이웃을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개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지민이 어느 날 말했다.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침묵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를 놓치게 할 뻔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원하죠. 그들 앞에서 달과 해는 석양을 배경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다녔다. 그들의 실루엣은 붉은 하늘에 대조되어 보였고 그들의 행복한 짖음 소리는 이제 두 집 모두에게 음악과 같았다. 지민은 이제 밤에 개 짖는 소리에 깨어나도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용서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후에도 항상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고요함 속의 용서. 그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제 달과 해에 짖는 소리와 함께 두 집 모두에 깃들어 있었다. 김지연은 낮은 키에 동그란 얼굴, 푸른 달빛 아래에서도 빛나는 듯한 맑은 눈동자를 가진 27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박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준호는 32세의 건축가로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냉정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준호는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선천적인 문제로 임신이 어려웠던 지연에게 이 아이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준호는 매일 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아이가 어땠어? 많이 움직였어? 준호가 침대에 누워 지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다. 응, 오늘은 특히 활발했어. 아침에는 계속 발차기를 했고, 점심때는 조금 조용했다가 저녁부터 다시 놀기 시작했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산부인과를 찾았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중 하나로 최신 의료 장비와 경험 풍부한 의료진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들의 담당 의사는 20년 경력의 권상우 박사였다. 그는 늘 침착하고 친절했으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였다. 김지연 씨, 태아의 발달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권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크기와 위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임신 초기부터 무언가 잘못될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신 7개월째 그들은 4D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모니터에 나타난 아이의 얼굴은 완벽했다. 작은 코, 동그란 뺨, 부드러운 입술. 그러나 아이의 눈은 계속 감겨 있었다. 아이가 눈을 안 떠요. 지연이 물었다. 권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내고 특히 초음파 검사 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아마도 너무 순조로웠을지도 모른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지연은 첫 번째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어둡고 좁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하얀 생문이 있었고 그 문 뒤에서는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형태가 없었지만 지연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차가웠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꿈이야, 그냥 꿈.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꿈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그 꿈에서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점점 더 지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이상한 꿈을 자주 꿔. 지연이 어느 아침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미소 지었다. 임신 중에는 그런 일이 흔해. 호르몬 때문에 꿈이 더 생생하고 이상해질 수 있대. 괜찮을 거야. 지연은 남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임신 8개월 중반, 지연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이번에는 준호가 출장 중이어서 그녀 혼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실에 누워 배에 젤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 방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 박사가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자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의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태아가 조금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의사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검진이 끝나고 나서 지연은 화장실에 들렀다. 손을 씻고 있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노인 여성이었다. 지연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화장실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병원을 나온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갑자기 배 속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배에 손을 대자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배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지연은 또 다른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두운 산속에 있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그 집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는 한 노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여성은 지연을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지연의 배를 가리켰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의 발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피부를 안쪽에서 긁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인이 속삭였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지연은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준호가 놀라서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꿈이야. 준호가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지연은 흐느끼며 남편의 품에 안겼다. 뭔가 잘못됐어, 준호야. 내 안에 있는 아이. 그게... 괜찮아. 그냥 꿈일 뿐이야. 우리 아이는 괜찮아.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잖아. 지연은 준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최종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다. 검진실에 들어서자 권 박사는 평소와 같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최종 확인을 위한 검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다음에는 출산실에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권 박사가 웃으며 말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다.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고 권 박사는 태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모니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태아의 자세가 조금 특이해서 그래요.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권 박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냥 신중한 거겠지. 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사랑해. 내가 누구든 무엇이든 엄마는 널 사랑할 거야. 그녀가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경고 같았다. 다음날 새벽, 지연은 강한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고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지연의 진통은 더 심해져 있었다. 아직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데 진통이 상당히 강하네요. 권 박사가 지연을 검사하며 말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지연은 분만실로 옮겨졌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더 심해졌고 지연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어. 지연이 고통 속에서 외쳤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의료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가 갑자기 멈추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다. 그 순간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가 나왔지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 울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왜 울지 않아요? 지연이 공포에 질려 물었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아이를 재빨리 옮겨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달려갔지만 의료진이 그를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한 간호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제 아이가 어떻게 된 건데요? 준호가 항의했지만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야 했다. 지연은 고통과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아이를 안고 있는 권 박사의 얼굴이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미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준호야.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준호는 즉시 눈을 떴다. 지연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어떻게 느껴?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 지연이 급하게 물었다. 준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연아, 일단 진정해. 아이는 특별 관찰실에 있어.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있어. 뭐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권 박사가 들어왔다. 김지연 씨,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권 박사가 물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 씨, 준호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상태라니요? 준호가 물었다. 아이의 생체 신호는 정상이지만 몇 가지 이상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고 피부는 일반적인 신생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아이가 전혀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혼란이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이를 보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특별 관찰실로 모시겠습니다. 권 박사가 나간 후 지연은 준호에게 물었다. 넌 아이를 봤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못 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의료진이 즉시 데려갔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병원은 밤에 이상하게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창백하게 보였다. 지연은 간호사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특별 관찰실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했다. 문 앞에 서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용기를 내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인큐베이터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아기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신생아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기의 피부는 거의 투명하게 하얗게 보였고 그 아래로 보이는 혈관들은 일반적인 푸른색이 아닌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눈이었다. 그 눈은 열려 있었고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영혼의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검은 눈동자는 지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기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작은 손가락들이 인큐베이터 유리를 향해 뻗어왔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녀는 방 안에 다른 존재를 느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노인 여성이 방 구석에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인큐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아기 옆에 서자 아기는 갑자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노인과 아기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 교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리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물었다. 오래전 너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어.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살고 있었지. 그러나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 그들 중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는 숨어들었지. 그리고 일부는 돌아올 방법을 찾았어. 노인이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그 영혼들 중 하나야. 그는 인간의 형태를 빌려 이 세계로 돌아왔어. 그리고 너는 그의 통로였어. 지연은 혼란스러움과 공포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존재이기도 해. 노인이 말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인간과 영혼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연이 간절히 물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권 박사와 두 명의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지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권 박사가 놀라서 물었다. 지연이 노인이 있던 방향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제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권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혼자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당신은 아직 출산 후 회복 중이에요. 이게 정말 제 아이인가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물론입니다. 누구의 아이겠어요? 권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연은 천천히 인큐베이터로 다시 다가갔다. 아기는 여전히 검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신생아의 순수함이 아닌 오래된 지혜와 어둠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 왜 울지 않나요? 지연이 물었다. 일부 신생아들은 즉시 울지 않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 박사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의 말과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우리 아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다. 노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아이는 인간과 영혼 사이의 존재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아이였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지연이 말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윤서라고 부를 거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빛나는 서쪽처럼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서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를 병원에 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비록 여러 검사 결과가 이상했지만 아이의 생체 기능은 안정적이었고 건강상의 위험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권 박사는 지연과 준호에게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주세요. 그가 말했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를 데리고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윤서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만 그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완전히 검었지만 지연은 점점 그런 특징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윤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오래된 한국어로 된 속삭임 같은 소리였고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이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검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윤서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야. 어느 밤 준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는 우리 아들이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준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밤에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 아이를 없애야 해.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아니야. 그는 괴물이야.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우리 아들이야. 아니, 그는 아니야. 넌 봤잖아. 그의 눈, 그의 피부. 그는 인간이 아니야. 준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윤서의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깊고 낮은 울림이었다. 마치 땅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천천히 그들은 윤서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형태가 없었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지연이 본 노인 여성이 서 있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노인이 말했다.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가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준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지연은 조심스럽게 윤서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림자들이 그녀 주위로 모였지만 그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이 윤서의 침대 옆에 서자 아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에는 이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당신은 나를 여전히 원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뺨을 만졌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그 접촉에는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내 아들이야. 지연이 속삭였다. 내가 무엇이든 어디서 왔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한 검은색이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에 갈색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림자들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녀는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인의 표시인 동시에 경고의 표시였다. 윤서는 이제 좀 더 인간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떨고 있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할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해의 빛도 있었다. 윤서가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일반적인 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그의 피부도 좀 더 건강한 색을 띠게 되었다. 그는 이제 웃고 울고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윤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하곤 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다. 지연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윤서는 그저 특별한 아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그는 윤서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윤서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몇 주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윤서 주변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윤서가 자신에게 죽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윤서와 놀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선생님은 지연과 준호를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윤서는 매우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들이 다른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준호가 물었다. 교실의 장난감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서가 있는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윤서와 이야기해 볼게요. 지연이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윤서의 방에 들어가 그와 대화를 나눴다. 윤서야, 유치원에서 재미있니? 그녀가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께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이니?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의 할머니가 항상 그의 곁에 계시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보지 못하지만 저는 볼 수 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진실이에요. 엄마. 알아, 윤서야. 하지만 때로는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이해하겠니?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그림자들과 대화했다. 그들은 그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다. 윤서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누구예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윤서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제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죠?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윤서 옆에 앉았다. 윤서야, 내가 태어났을 때 한 노인이 나에게 말했단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너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아이라고. 두 세계요.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 사이. 너는 두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림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너와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윤서는 조용히 이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나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표정이 있었다. 마치 그는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저는 인간이 아닌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우리는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서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서울은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렸다.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추위와 함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윤서의 꿈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오래된 한옥 앞에 서 있었고 그 집 안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 꿈들이 시작된 후 윤서의 행동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더 내향적이 되었다. 그는 종종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가끔 지연은 그의 눈이 다시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오직 순간적인 현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 어느 날 밤 윤서는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의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의사들은 이 모순된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윤서는 밤새 떨었고 한국어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언어를 번갈아가며 중얼거렸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들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준호가 지연에게 속삭였다. 지연은 머리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윤서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고 그의 피부는 창백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았어. 그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겠어. 지연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누구와 말하고 있는 거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윤서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존재가 그의 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자들이 날 부르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해. 안 돼. 지연이 외쳤다. 너는 여기 속해 있어. 윤서야. 우리와 함께. 윤서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쳤다. 마치 두 의식이 그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윤서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깨어났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이었고 그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뭔가가 그들의 아들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윤서를 보호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윤서를 진정으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비록 윤서가 특별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준호는 그를 사랑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 아마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노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떨었고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가 그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의 주변에는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휩쓸리는 연기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지연은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본 그 노인 여성이었다. 당신, 지연이 외쳤다.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그것은 그림자들이야. 그들은 그들의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 해. 그는 그들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가 분노에 차 외쳤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노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해. 인간의 세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섰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천천히 방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림자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도와주세요. 지연은 즉시 앞으로 뛰어나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림자들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을 붙잡았다. 놓아줘. 지연이 그림자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내 아들이야. 그를 데려갈 수 없어. 그림자들이 더욱 강하게 윤서를 끌어당겼다. 윤서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피부는 마치 연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절반은 그림자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준호도 앞으로 뛰어나와 윤서의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리는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윤서야. 넌 우리 가족이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눈은 이제 절반은 검고 절반은 갈색이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선택해야 해, 윤서야. 노인이 말했다. 너는 누구니? 무엇이니? 어디에 속해 있니?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새벽 빛이었다. 그림자들이 빛을 피해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빛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그는 언젠가 선택해야 할 거야. 그림자들이 사라지자 윤서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다시 단단해졌고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들을 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림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8부 빛과 어둠의 균형. 윤서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이 되었다. 그의 외모는 완전히 정상적이었다. 그의 눈은 따뜻한 갈색이었고 그의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었다. 그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했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림자의 세계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연과 준호도 변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의 특별함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윤서의 정체성의 일부로 존중했다. 윤서의 생일 전날 밤, 지연은 다시 한번 그 노인을 꿈에서 만났다. 내일이 그의 18번째 생일이군, 노인이 말했다. 그래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머물 거예요. 우리와 함께.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야. 내일,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어. 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해.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다. 내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윤서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그를 보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윤서를 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을 초대했고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했다. 그들은 이 날을 가능한 한 평범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파티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윤서의 친구들은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 친구가 물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다시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여러분. 하지만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지연과 준호는 즉시 그에게 다가갔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지연이 물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엄마, 윤서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 준호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가려고.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아빠. 나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택할 준비가.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서를 향해 다가왔다. 윤서야, 지연이 외쳤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그림자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윤서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노인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윤서야. 넌 누구니? 내가 속한 곳은 어디니?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검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저는 김윤서입니다. 저는 김지연과 박준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맞아. 넌 둘 다야. 넌 빛과 어둠 사이의 달이야. 그리고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윤서가 계속했다. 저는 인간 세계에 머물 것입니다. 이곳이 제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 세계와의 연결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도 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야. 우리는 너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너를 시험하려 했던 거야.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기를 바랐던 거지. 그림자들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를 위협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윤서야.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우리는 내 일부니까. 그리고 넌 우리의 일부야. 전등이 다시 켜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에게는 방금 일어난 일이 짧은 정전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과 준호는 알았다. 그들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윤서는 그의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껴안았다. 윤서는 여전히 특별했다.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특별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강점이었고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시간이 흘러 윤서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생활은 윤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림자의 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서는 곧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그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윤서의 능력은 때때로 그를 어두운 장소로 이끌었다. 그는 종종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끌렸다. 버려진 건물, 오래된 병원, 심지어 묘지에서도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윤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한 특별한 여학생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고 그녀는 윤서와 같은 심리학과 학생이었다. 서연은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윤서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슬픔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느 날 서연이 윤서에게 말했다. 너는 마치 두 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윤서는 놀랐다. 서연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무슨 말이야? 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가끔 그들을 볼 수 있어. 그림자들.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도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도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윤서와 서연은 곧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윤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었고 그 상태에서 깨어난 후 그림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서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다른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 윤서는 서연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들은 둘 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윤서와 서연이 만난 지 몇 개월 후 서울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고 일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상한 환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윤서와 서연은 이 사건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림자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다시 한번 그 노인 여성을 꿈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윤서가 물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균형이 깨졌어. 그림자 세계의 일부 존재들이 너희 세계로 넘어오고 있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먹고 살아.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죠? 너희가 막아야 해, 윤서야. 너와 서현. 너희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야. 너희만이 그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어.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가 말했다. 윤서와 서연은 그림자 존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오래된 병원, 버려진 학교, 심지어 지하철역의 어두운 구석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림자들과 맞서 싸웠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림자들은 강했고 그들의 힘은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나왔다. 윤서와 서연은 종종 자신들도 그 두려움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의 내면에 있는 빛으로 그림자들을 물리쳤다. 그들의 싸움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그림자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냈고 서울의 이상한 사건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고 그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서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찾았다. 윤서는 이제 그림자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를 걷는 자였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균형은 둘 다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의 꿈에서 그는 빛나는 들판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들판 위로 그림자들이 아름답게 춤추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광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였고 존재의 일부였다. 그리고 윤서는 그 모든 것의 일부였다.